저는 올해 76입니다. 낡은 빌라 거실 한가운데 작은 식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병원 영수증이랑 연체 고지서가 겹겹이 쌓여 있지요. 종이를 들춰보면 금액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허리 시술한 병원비, 약감, 밀린 관리비까지. 숫자는 늘 비슷한데 제 통장 안의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딸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 합니다. 결국 그날은 눌렀습니다. 선희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담된다고 말했지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선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요. 대출이랑 애들 학원비에 허리가 휜다고요.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는 마음에 박히더군요. 선희가 그러더군요. 노후 준비 안 한 건 엄마 책임이에요. 우리 세대까지 떠맡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 위 종이들이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손이 떨리더군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책임을 못 진 사람인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없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했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애초에 기대를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엉켜서 올라왔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들을 한 장씩 다시 펼쳐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책임이라면 나도 피한 적 없지. 그런데 이게 정말 인과응보인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미용실을 했습니다. 20살 훌쩍 넘어서 가위 잡는 법 배우고 파마 약 냄새 맡으면서 30, 40을 보냈지요. 좁은 가게 한 칸에서 하루 종일 드라이기 소리, 손님들 수다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머리 말려주다가 라면 끓여주고 염색약 바르고 김치전 부쳐주던 날도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장사이기도 했고 사는 재미이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정옥 씨 가게 오면 머리도 예뻐지고 배도 부르니 좋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허리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가게 뒤편 작은 방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밀린 전기세, 재료값, 딸 학원비. 늘 마지막에 남는 건 몇 장 안 되는 지폐였죠.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선희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딸 선희는 그 좁은 가게 한쪽에서 숙제하곤 했습니다. 파마 약 냄새를 맡으면서 참고 앉아있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선희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과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적금을 깨고 과외비를 줬습니다. 그때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
남들 다 시키는 거 우리 딸이라고 못 시키면 안 된다. 말은 거창했는데 통장에 돈을 꼬박꼬박 넣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파마 한 번에 얼마, 커트 한 번에 얼마, 그걸 머릿속으로 계속 셈하면서 살았지요. 저녁에 누워도 손가락이 저린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딸 졸업식 때 선이가 학사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간의 고생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키웠으니 나이 들어서는 딸이 내 곁에 있어 주겠지. 딸이 어느 정도는 나를 챙겨주겠지. 가게가 제 노후고 딸이 제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기대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선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손님 머리를 말고 있었고 선이는 회사에 다니며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사위가 될 도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도훈이 종이 몇 장을 제 앞에 펼쳐 놓더군요. 깔끔하게 인쇄된 자료에 커피 사진과 가게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훈이 카페를 해보고 싶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 가게가 잘 나간다. 본사에서 교육도 시켜준다.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꽤 컸습니다. 도훈은 제 미용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지요.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평생 손님 머리 자르며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 산 거였습니다. 제 유일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은행에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순간 손이 식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선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허리도 아픈데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잘 되면 엄마 노후는 우리가 같이 책임지겠다고.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걸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아니면 큰일인데.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나중에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카페는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고 제가 가게에 들르면 선이와 도훈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내가 담보를 제공한 게 잘한 일이구나. 내 결정이 옳았구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오래 편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더니 어느 해에는 바이러스가 돌고 사람들 발걸음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카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도훈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선희도 예전 같은 여유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내게 생겼다고, 은행에서 독촉이 온다고 울먹이더군요. 저는 그때도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떻게든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어요. 결국 버티지 못했죠. 카페는 문을 닫았고 은행에서는 담보 건물을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은행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평생 지켜온 미용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 문을 마지막으로 닫을 때 내 손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내 손으로 지키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을 들락거리다가 몇 년 못 버티고 떠났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남편이 떠난 뒤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가구 몇 개와 옷 몇 벌, 그리고 작은 빌라 전입신고 서류뿐이었습니다. 그 집 거실에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자식 뒷바라지를 했는데 노년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견적서를 보고 있자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딸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저는 조심조심 말을 꺼냈습니다. 시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번에 좀 많이 나오는데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선희 목소리가 좀 차갑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대출에 애들 학원비에 빠듯해요. 솔직히 엄마 세대는 집값 올라서 다들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선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노후 준비 안 한 건 엄마 책임이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한테 기대는 건 좀 억울해요. 엄마도 우리한테 그 말 자주 하지 않았냐? 각자 자기 몫은 자기가 책임지고 산다고. 마지막에 인과응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귀가 뜨거워지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희 말이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저고 담보를 허락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딸 입으로 듣는 순간 제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함인지 후회인지 분노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됐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이제 딸에게 쉽게 기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어떻게 해야 앞으로를 버틸 수 있을지, 내 삶을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선희와의 통화가 있은 뒤로 저는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날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는 40살도 안 된 나이였고
미용실이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닫고 집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시골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다고, 우리랑 같이 살 수 없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대출이 있었고 선이가 중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 월급과 제 수입으로 겨우겨우 버티던 때였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애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어요.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사셔야 해요. 그 말을 하는 제 입이 떨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윗세대의 짐을 아랫세대가 다 지고 가야 하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다음 날 다시 짐을 싸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가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다가 결국 크게 아프셨고 그렇게 크게 떠들 일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속으로 이게 다 인생 아니냐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늙고 허리가 아픈 나이가 되어서 딸에게 같은 말을 들으니 그때의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앞에 앉아 무표정하게 현실 얘기만 늘어놓던 제 얼굴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던 미용실 건물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인과 반씩 투자해서 샀던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고 법적인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나가보니 구체적인 금액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제 나이와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 평생 다시 벌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선희 귀에도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희와 도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이면 엄마 노후도 안정되고 우리 집 대출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도훈도 옆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선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말이 맞다. 각자 자기 인생 책임지는 거라고. 너 항상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엄마도 그 말을 지키려고 한다고. 이 돈으로 엄마 노후는 엄마가 책임질 거라고. 너희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선희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 선택을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썼던 마음과 돈을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어쩐지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오래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계획을 꺼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도시로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 동생 영자가 사는 동네이기도 해서 그나마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방 2칸짜리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 돌면서 작은 상가를 찾았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 햇빛이 잘 드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 미용실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제 눈에는 딱 맞아 보였습니다. 가게 계약을 하고 안을 정리하면서 제 손으로 간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정옥 머리방이라고 적고 싶다가 마음을 바꿔 이정옥 머리와 이야기라고 적었습니다. 손님 머리만 손보는 곳이 아니라 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했습니다. 의자 2개, 거울 하나, 작은 전기포트와 커피잔 몇 개를 두니 가게가 금세 제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많을 필요는 없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머리 자르러 들어와서 앉으면 저는 조용히 가위를 들고 가끔씩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예전에 서울에서 가게 했다고,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그러면 손님들도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노후 걱정. 서로 웃고 가끔은 같이 한숨도 쉬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선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내려가려고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다며 무조건 올라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답을 보냈습니다. 내려오고 싶으면 오라. 다만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지는 중이라고. 너도 내 인생 잘 책임지며 살면 좋겠다고. 바닷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머리칼을 쓸어 올려 보았습니다. 살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늙은 얼굴에 주름이 많아도 그 속에서 제 삶이 보였어요. 이제야 조금은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은 꽤 괜찮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